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혹한기 추이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네, 올해 2023년 봄이 되면 좀 끝이 나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도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2년에 이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의 교훈을 좀 되짚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역사를 잊은 곳에 미래는 없다 이런 예.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 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크립토에 관련된 인포맥스티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디지털 에셋의 함지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2년 크립토 업계에는 유난히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이 정부와 기관도 상당히 침투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렇죠.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강해졌는데 그래서 2023년이 더군다나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에서 누가 주역이 될 것인지 오늘 알아볼 텐데요. 지난 2022년 정말 우리가 1월부터 생각했을 때 연말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별로 하나씩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2022년은 전반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예. 괜히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데요. 그 정도로 이제 월별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1월은 별다른 이제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요. 1월의 사건을 꼽아보자면 4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위믹스를 모두 상장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원래 빗썸은 2020년에 상장을 했고요. 다른 거래소들도 2021년 정도에 상장을 했었는데 그 업비트,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가 2022년 1월 10일에 가장 마지막으로 위믹스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4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모두 위믹스를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위믹스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연말에는 바이낸스까지 약간 네. 그 준비금 증명에 대한 논란이 좀 일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꽉 찬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사건으로 꼽자면 이제 함지연 연구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죠. 아무래도 이제 5월에 테라 루나 사태와 그다음에 11월 FTX 사태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가 임팩트가 큰 이유를 꼽아보자면 이제 그 돈 아이돌라이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교훈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테라 사태나 FTX나 이제 모두 전조 증상은 있었어요. FTX도 이제 예전에 이제 국내 코인레일이라는 거래소가 해킹 피해자들에게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 가상자산으로 보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전조가 있었고 테라 사태만 해도 바로 직전 날인 4월에 뉴틀리노 달러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것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그것이 디패깅이 이미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 이후에 테라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테라와 FTX는 다를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그런 어떤 위기 증상을 다 무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는 우리 이제 산업에 교훈을 주는 그런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돌라이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왜 그런 전조 증상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작은 네. 사건 이슈들도 큰 파장을 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 유독 그 두 경우에는 전조 증상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어떤 추종을 했었었는지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산업이 아직 그 신생 산업이고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얽혀 있는 관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라 루나도 우리나라 이제 또 크립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신봉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앵커 그 프로토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예치 플랫폼을 굉장히 신봉을 했고
심지어 루나틱이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산업이 작다 보니까 조금 누가 뜨면은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잘 돼야 돼, 저 사람이 잘 돼서 우리 산업을 이끌어줘야 돼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테라 이후에는 그 대상이 바로 샘 뱅크먼이었죠. 샘 네. 뱅크먼 프리드도 FTX를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서 저 사람이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될 거다. 심지어 샘 뱅크먼은 다른 이제 뭐 블록파이나 이제 뭐 보이저나 이런 거에도 구제 금융을 했었어요. 예, 본인이 했죠. 그렇죠. 본인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 산업을 저 사람이 이끌어줄 거다라는 어떤 영웅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히어로가 나타나서 이제 불안정했던 크립토업계를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되기를 바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게 이제 FTX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끝없이 문제가 됐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어떤 분야든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립토업계는 돈이 관련되고 금융 시스템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유독 많이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 좀 규제가 확립되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 계속 이제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계속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발의는 많이 되어 있는데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특근법, 특정금융정보법이 있기야 하지만 사실 그거는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법은 아닙니다. 자금 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췄고 또 이제 크립토를 어떻게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만은 아직까지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테라 사태나 뭐 이제 FTX 사태 뭐 이런 게 터져도 이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들 자금 세탁에 한해서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지 다른 네. 부분 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하기가 뭐 쉽지 사기죄라든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네, 그거는 진짜 검찰의 그거 압수수색 나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없다는 점이 가장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규제가 정확하게 딱 법안으로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유독 그럴 수 있는데 크립토업계의 특성상 약간 국경이 없는 것도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도 분명히 미국은 약간의 규제는 있을 텐데 이렇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신생 기술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 정상인지 그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생산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좀 겪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사실 벤처 업계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벤처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을 등에 업은 IT 산업이 그렇습니다. 예. 1999년 이제 코스닥 기업이 흡수한 돈이 5조 7천억 원이에요. 거기도 이제 신생 산업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2000년 2월과 4월 각각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뭐 가상자산에 비하면 뭐 10%쯤이야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예.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엄청나게 그 파급력이 컸죠. 네. 그리고 이후 코스닥은 20년 넘게 그 당시 정고점 그때가 2,834인데 지금 뭐 코스닥이 700인가 제가 오늘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때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만연했어요.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서 저긴 투기다, 모럴 해저드가 많다고 비판하는데 당시 닷컴 버블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골드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광고만 봐도 현금을 준다는 슬로건을 앞세웠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주가가 상장 첫날 800원이었다가 1년 후에 37,000원, 주가 수익 비율은 9,999배였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인보다 더 높은 네. 수익률인데요. 엄청나군요. 예. 네,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란 것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다이얼패드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가가 640배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그 골드뱅크 주가 조작 그 사건이 터지면서 골드뱅크 이제 김진호 전 대표도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오상수 전 사장도 분식회계 혐의로 사법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생 산업에서는 결국 모럴 해저드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08년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닷컴 버블 시기에 IT 기업도 기업인데 저도 막 97년 우리 IMF 때 얘기 들어보면 당시에도 금융권에서의 모럴 해저드, 뭐 사기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금융권의 어떤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코인 시장도 좀 비슷한 어떤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인 시장의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11월 달 FTX 사태 이후에
이제 국내 이슈로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 폐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상장 폐지가 단일 코인의 상장 폐지가 문제가 아니고 참 사실 많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뭐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위믹스 상장 폐지가 논란이 된 것은 단순히 상장 폐지가 됐다,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유통량 문제였거든요. 유통량 공시의 문제였는데 사실 이제 그 위메이드가 이제 유통량을 좀 많게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이제 그 디파이에 넣어둔 것을 유통되지 않는 건데도 예. 그것을 이제 그 실제로 유통되는 것처럼 많이 이제 공시를 했고, 근데 그것을 거래소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위메이드 사태가 터진 것도 뭐 거래소나 뭐 언론사에서 터진 게 아니고 예. 텔레그램 이제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 먼저 그걸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분도 좀 디파이를 잘 알고 워낙에 이런 가상자산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캐치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위메이드 사태가 저희에게 남긴 교훈은 그것을 이제 이런 유통량 공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증할 어떤 주체가 없다. 그냥 검증할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검증할 실력을 가진 사람도 좀 드문 것 같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규제 측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이제 2021년 발의된 법안을 보면은 공시 문제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여당 야당 상관없이 이제 유통 공시, 발행 공식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를 할지가 좀 세세하게 들어갔는데, 예. 네, 올해 발의된 법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다 빠졌어요. 결국에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뭐 형사 처벌을 하겠다, 그런 처벌 규정이 강화는 됐지만 이 공시에 대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후 많더라고요. 규정만 강화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사후 어. 규정만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사태를 통해서 이 공시가 왜 중요한지, 그 사실 증권 시장을 보면은 이제 그 다트에 이제 공시를 하고 그것이 이제 틀렸을 경우에 뭐 상장 폐지나 뭐 그런 그렇죠.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아예 한국 거래소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그런 규제가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위믹스의 이제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종료 때 거래소의 책임에 대한 이 어디까지 또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거래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원화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를 인수할 것이다는 이제 보도가 새해 되자마자 나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업비트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독주를 하는 시장인데요. 그렇죠. 바이낸스가 80% 우리나라 이상 가지고 시장에 있죠. 직접 들어온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낸스가 한 번 진출을 한 적이 있어요. 예. 2020년에 이제 바이낸스 코리아를 세워서 그때 한번 이제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했지만 결국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제 바이낸스 코리아의 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에서 오더북 공유 금지 조항이 그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오더북 공유 금지라는 것은 해외 거래소와 이제 오더북을 공유해서 마치 이 거래소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 뭐 유동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해라, 뭐 이런 조항인데, 네. 어쨌든 그런 게 겹치면서 결국 바이낸스는 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장펑자오가 이제 부산에 그 등장을 해서 딱 관심을 샀었죠. 이제 부산과 이제 체결을 했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장펑자오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면 한국 시장이야말로 이제 그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장일 뿐더러 그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바이낸스의 선물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펑자오에게는 이 한국을 놓치기 어려운 시장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오더북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이제 오더북 공유라는 걸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더북 공유라는 건 이 거래소 보면 호가창이 있잖아요. 예. 그 호가창이 이제 얇고 두껍고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호가창이 얼마나 이제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 체결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 뭐 BTC라고 해도 이 만약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가 많이 체결되는 곳이라면은 그 호가창이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제가 낸 가격에 거래가 빨리 체결될 수 있는데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 오더북 공유라는 것은 신생 거래소나 아니면 점유율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소라면 호가창이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호가창이 얇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체결이 안 됩니다.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래소는 당연히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면 네. 제가 이걸 빨리 팔고 싶은데 체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들은 보통 오더북 공유를 합니다. 해외 거래소와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그 관계가 있는 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렇게 우리는 빨리 체결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더북을 공유한 거래소는 그렇게 빨리 체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근법을 통해서 이제 거래 사업을 하려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죠. 네, 해외 거래소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오더북 공유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나왔고 그래서 단절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의 이 높은 점유율을 좀 바이낸스 새로 진출하게 된다면 그럼 가져가면서 많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에서의 규제는 그대로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도 과연 바이낸스가 이제 고팍스를 인수를 했을 때 이제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립토닷컴이라는 해외 거래소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된 OK비트를 8월 8일에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선례가 있군요. 네, 예.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금융정보분석원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바이낸스의 본사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쵸. 바이낸스는 이제 본사를 밝히지 않고 이제 여러 자기네들 탈중앙화 정신이다 하면서 본사를 밝히지 않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팍스를 인수를 하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고팍스를 인수를 하고 거기서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 과연 그 책임을 어디나 물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거고요. 네. 또한 이제 고팍스 입장에서는 그 전북은행과의 그 계약이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전북은행은 좀 굉장히 보수적인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고팍스가 이제 그 레버리지 토큰을 상장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 선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건 아닌데 이제 선물에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토큰을 상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약간 전북은행에서 약간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이거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래서 고팍스가 상장 폐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전북은행과 이제 원화 개정 계약이 한 번 이제 엎어졌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체결이 된 건데 네. 과연 이 규제 그 사실 이제 바이낸스는 아직까지 제도권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곳에 인수가 됐을 때 전북은행이 계속 그거를 계약을 유지를 할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네. 할 때 이제 원화 계좌 발급이 되는 은행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슈는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데까지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이번에는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인물 정말 화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지난해에 이제 시장을 점철했던 인물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고 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유명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권도영 이제 테라폼레스 대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샘 뱅크먼 프리드 FTX CEO, 그다음에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그다음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캐시 우드 이렇게 7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한 분씩 꼽아주신 볼까요? 분이 네. 이제 우리나라 국적자죠. 네. 권도형 씨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루나 테라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고 현재 해외 도피를 하면서 이제 수사를 받지는 않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테라 루나 사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5월 1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 그 UST라는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 1달러의 그 가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예. 뭐 담보 그 스테이블 코인과의 차이는 이제 뭐 딱 이제 담보가 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지급 준비금 없이 보통은 이제 지급 준비금이 1대1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지급 준비금이 없이 순수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가치를 1달러에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뭐 조금 이따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네, 어쨌든 테라 루나 사태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테라 스테이블 코인 UST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했고 심지어 그게 한 나중에는 0.2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이제 공포감으로 이제 뱅크런이 가속되면서 그 담보 코인이 루나가 3일 연속 90% 넘게 떨어진 사태를 의미합니다. 이 5월 한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계속 며칠 동안 한 3, 4일 동안 계속 이어졌고요. 예. 결국 이 테라 사태로 인한 국내 피해자는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네. 그 피해액은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네네네. 네.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네. 양산했던 사건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1달러의 패깅이 되고 그것이 깨지지 않겠다는 믿음이 깨져버렸다. 이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기자님, 그러니까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애초에 이게 말이 됐던 구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신봉을 하지 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급 준비금이 없이 이렇게 그 알고리즘만으로 작용한다는 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구조로 보면은 만약에 UST가 이제 1달러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만큼의 이제 루나를 추가를 발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발행된 만큼의 UST를 소각을 해요.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거에는 수요는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루나와 UST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이 가격 유지가 안 됩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테라 루나 사태였는데요. 왜냐면은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한 것도 루나를 더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루나와 이제 UST에 대한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갑자기 루나가 공급은 많아졌는데 수요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격이 더 폭락을 한 거고요. 음. 네. 그래서 사실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알고리즘 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권도영 대표는 제가 듣기로는 권도영 대표는 너무나 수요가 당연히 유지가 될 거다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내놨으며 결국 이것이 테라 루나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권도영 대표의 개인 본인의 믿음만으로 사실 돌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투자금 같은 것들도 어마어마했고 네.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네임드인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충분히 예측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알고리즘으로 이런 믿음은 좀 없었나요? 사실 그런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아이언 파이낸스라는 비슷한 구조가 있었는데 거기도 결국 똑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 디페깅 풀리면서 막 다 빠져나가서 결국엔 네. 그것도 네.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테라는 다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테라 백서를 보면은 그 본인들도 그런 예측은 해요.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하지만 네. 금방 또 회복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리즘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백서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 심리가 그 공포심이 생각보다 더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재적으로 당연히 해결을 할 거란 믿음이 있었고 심지어 물론 구조적으로 달랐어요.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이 테라는 이제 루나와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 앵커나 뭐 미러 그런 여러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 루나의 가치가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창출이 됐거든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그 담보물 코인에 대한 그 수요가 없었고 네. 이제 테라는 자체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서 그 담보물에 대한 수요도 창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해결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테라는 다르다. 테라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공포심을 잡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는 다르다라는 테라는 다르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깨지자마자 이제 네. 뱅크런이 시작됐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권도영 대표가 원래 싱가포르에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예. 최근에 그 세르비아로 이제 그 네. 그 피난을 간 네.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도피를 했는데. 네, 네.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권은 무효가 됐죠? 네, 네. 여권은 무효화가 됐습니다. 사법 처리는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법 처리 아직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사실 이제 그 사기죄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뭐 법조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이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이 고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기망이 이제 그 성립이 돼야 되는데 기망이 성립되려면은 이 권도영 대표가 이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물론 그런 내부 증언이 있습니다. 거기 뭐 테라폼 랩스에 그 계셨던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뭐 그런 걸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그런 정황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유사수신을 적용하기에도 사실 유사수신을 적용할 정황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권도영 대표가 그 트위터에서 그 앵커가 20% 이자율을 약속한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저도 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물론 또 이제 가상자산의 유사수신의 대상을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둘은 확정적이진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찰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권도영 대표의 그런 어떤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테라를 증권으로 보는 것도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루나테라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11월에 FTX 사태가 있었습니다. 세계 3위 거래소가 붕괴가 됐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었는데 이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바하마라는 곳에 있다가 미국으로 송환이 됐죠. 이 사태부터 현재까지 좀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네, 사태의 그 시발점은 바로 11월 2일 코인데스크 US의 기사였습니다. 예. 그 코인데스크 US는 그 기사를 통해서 그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바로 샘 뱅크먼이 같이 이제 설립한 FTX의 어떻게 보면 계열사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샘 뱅크먼은 둘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막상 코인데스크 US가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그 대차 대조표를 까보니까 순 자산의 80%가 FTX에서 발행한 토큰이었던 네.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창조 경제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계열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자기들이 그 순 자산을 책정을 한 거예요. 네. 셀프 돈 찍기죠. 네, 네. 셀프 돈 찍기죠. 심지어 이제 그게 잠시만요. 규모가 예. 그 규모가 어쨌든 그 80%그 비중만 해도 그 80% 정도니까 네. 그 FTT가 네, FTT가 상당을 했고요. 어쨌든 그게 11월 2일에 그 기사가 나오고 11월 5일부터 트위터에서 움직임이 조금 그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어떤 이제 몇몇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제 곧 파산을 앞둔 거래소가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다른 어떤 트위터가 바이낸스가 자기들이 들고 있던 이 FTT를 처분했다라는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원래 바이낸스는 그 FTX의 초기 투자자거든요. 네. 한 2019년 12월 FTX에 투자를 했고 규모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 2021년 7월에 그 투자를 엑시트하면서 네. 그 상당수의 21억 달러 상당의 FTT와 그 다음에 그 BUSD로 받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정도의 많은 FTT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6일 FTX 사태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장펑자오가 그날 오전 트위터에 내가 맞다 팔았다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혼한 사이에 그렇게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테라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고 이 리스크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FTT를 다 팔았다고 써버립니다.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바이낸스가 그 FTT 물량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뱅크런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FTX가 파산할 거라는 공포 심리가 위기감에 이제 위기감에 맞죠. 이제 네. FTX에 돈을 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FTT 토큰도 한없이 추락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FTX가 11월 8일인가 그 FTX의 출금을 막아버렸고요. 네. 그리고 그 장펑자오에게 딜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 FTT를 22달러에 사줄게. 너 네. 우리한테 팔아라. 그냥 어차피 이제 FTT가 떨어지면 너네들도 손해를 본다 하는데 장펑자오가 거부를 합니다. 결국에 22달러가 FTX가 지킬 수 있는 FTT의 최소 방어 가격이었는데 그것까지 뚫려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FTX가 완전히 이제 그 거의 이제 제대로 이제 인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CG가 이 사건을 지켜보는 CG가
인수 제안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장펑자오가. 네, 장펑자오가 그래서 11월 9일에 사람들이 좀 기대를 가집니다. 아, 네. FTX 사태가 조금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했지만 11월 10일 또 장펑자오가 듀 딜리전스 심사를 해본 결과 우리는 여기를 인수를 하지 못하겠다. 우리 노력했지만 슬프게도 하지 못했다는 트윗을 네. 올립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빼는 그게 가속화됐고 내부가 엉망인가 보다. 네, 이렇게 내부가 생각할 수 엉망인가 있겠죠. 보다 네. 했고 결국에 12월 그 FTX는 타산 신청을 하고 맙니다. 그게 이 일련의 사태가 바로 FTX 사태입니다. 뭐 지금 미국의 검찰에서는 뭐 150년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수사는 그 알라메다 리서치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FTX가 그 알라메다 리서치의 그 자기네들 고객 자산을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는 이제 별도의 법인을 운영된다고 했는데 예. 사실상 그 정황을 보니까 그 안에서 그 고객 자금을 알라메다에 이렇게 그 자금을 지원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알라메다가 생각보다 적자가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고객 자금을. 네, 고객 자금을 이렇게 유치를 했고, 근데 마치 바깥에는 우리가 고객 자금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심지어 샘 뱅크먼의 행보가 좀 황당한 게 자기네들이 지급준비금이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해요. 그게 바로 이제 FTX 사태 직전이거든요. 한 네. 11월 초에 우리는 이제 지급준비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크립토컨트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그 FTX의 그런 그 지급준비금을 추정을 해보니까 없다. 사실상 네 맞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실제로 FTX를 이렇게 횡령을 했는지의 문제와 그 고객 자산을 유용했는지의 유용했는지. 문제와 네.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숨겼는지 그런 음.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얘기로 보면 이제 돈 세탁 같은 혐의 8개를 받고 있고 최대 120년 정도까지 검찰이 구형이 구형을 할 가능하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항상 그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이 없어지는 게 문제로 지금 발생을 하네요. 거기서 네. 돈 세탁이나 횡령이 나오는 거고 그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자오창펑 CEO는 자기가 이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FTX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나 네. 지난해 12월에 회계법인이 감사한 보고서를 보면 네. 그렇게 뭐 깨끗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바이낸스가 사실 그 지급준비금 증명이란 걸 바이낸스가 그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거래소들이 그 고객들이 이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유용을 하니까 아 우리는 이제 좀 깨끗하게 이제 경영을 하겠다 하면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급준비금 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급준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프루프 오브 리저드 POR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 그리고 프랑스의 회계법이 마자르스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 지급준비금 증명이 공신력을 얻는 듯 했어요. 예.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마자르스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이 사실은 이 바이낸스의 그 지급 준비금이 실제 100%에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삭제된 마자르스 보고서에 논란이 된 부분을 보면은 준비금이 그 고객 자산의 97%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낸스가 검증 당시 보유한 자산이 이제 부채, 고객 예치 자금 대비 97%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3%가 없다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낸스도 똑같이 FTX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했는데, 네. 네, 크립토컨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립토컨트가 이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바이낸스의 그런 물량이 그 바이낸스의 물량으로 추정된 BTC 물량과 이제 마자르스 아까 그 회계법인이 제시한 물량이 99% 일치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약간 바이낸스도 이 지급준비금 논란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근데 다만 크립토컨트 측에서는 그러니까 FTX 사태가 터진 거는 온체인 데이터 업체 그 크립토컨트가 여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딱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바이낸스 건에 한해서는 크립토 펀드가 아직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1달러대 모양새예요. 사실 크립토 퀀트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이긴 하나 사법 권한은 없기 때문에 좀 인준을 받은 그런 메이저 회계법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는 것도 네.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오창펑 CEO는 지금 미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네. 예,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자금 세탁 혐의로 이제 그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자금 세탁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예전에 이제 2020년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이 바이낸스가 이제 바이낸스 US, 바이낸스 미국 법인이죠. 그 미국 법인에 자금 세탁을 시도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 기사를 보면은 이상한 태극권 법인이라고 약간 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어떤 자금 세탁과 그다음에 그 지배 구조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미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려고 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이제 미국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었고, 근데 지금은 취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낸스 네. 이슈가 사실 지난해 연말에 이슈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로 영향이 또 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물을 좀 꼽아보면 아까 말씀 주신 분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부테린이죠. 부테린이 요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지난해? 네, 비탈릭 부테린을 올해 인물을 꼽은 이유는 예. 바로 이제 더 머지 업그레이드 때문입니다. 예. 네. 네, 더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이제 그 블록 생성 방식을 작업 증명 파워 오브 워크 POW. 네, POW 프루브 오브 네. 워크에서 네,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으로 이제 네. 전환을 한 것인데요. 그 작업 증명은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연산력이 높은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어떤 값을 맞추는 거예요. 그 값이 이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컴퓨터로 완전히 그 계속 연산을 돌려야지만 그 값을 알아낼 수 있어서 네. 계속 그 연산력이 높은 컴퓨터를 켜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제 환경에 좋지 않다. 전기를 많이 쓰게 네, 되니까요. 전기를 많이 쓰기 네.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분 증명으로 바꿉니다. 이 지분 증명은 이 지분 그 코인, 그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이제 그 노드일수록, 그러니까 노드라는 거는 그 네트워크 참여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블록을 그 코인을 많이 가진 이제 노드일수록 블록 생성 권한을 우선적으로 갖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여러 대 돌릴 필요 없이 이제 그 코인만 갖고 있으면 블록 생성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환경에 그렇게 많이 해롭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테린이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세 사람이군요. 자우창펑, 샘 뱅크만 프리드 그리고 권도형하고 다른 점은 사실상 순수한 블록체인 개발자에 가깝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약간 신격화되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머지를 통해서 부테린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결국에 이제 머지를 통해서 하고 예. 싶은 거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확장성이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되게 보안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더리움만 해도 이제 그 많은 이제 트랜잭션이 몰리면은 그것을 이제 소화하다가 이제 그 속도가 늦어지고 또한 수수료는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더리움이 풀어야 하는, 이더리움과 이 모든 네트워크가 풀어야 하는 숙제이고요. 예. 이 더 머지와 모든 이더리움 입장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확장성 개선입니다. 사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는 6단계가 있어요. 네. 더 머지는 그거의 첫 번째 단계고, 6단계가 있군요. 네, 6단계가 있습니다. 오. 더 머지, 더 서지, 더 스콜리지, 그 다음에 더 버지, 더 퍼지, 더 스플러지, 이렇게 6단계가 있습니다. 예. 원래 5단계였는데 작년 12월인가 11월에 더 스콜리지라는 3단계를 추가하면서 예. 그래서 6단계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비탈릭 부테린은 어쨌든 머지와 이더리움 2.0을 통해서 그런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어요. 머지가 성공적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대신 POS 전환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비탈릭 부테린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한 발짝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안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만 좀 좋은 게 있으면 네. 채굴해서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은 양의 비싼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야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중앙화된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사실 얻었어요. 네. 그거가 해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32이더거든요. 예. 32이더를 예치해야 이렇게 그 블록 생성 권한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들이 있는 걸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맡겨서 그렇게 32이더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밸리데이터 검증인으로 들어가게끔 하는데 근데 결국에 그 당연히 중앙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블록 생성 권한의 40%가 이제 코인베이스와 리도 파이낸스에 할당되어 있다고 합니다. 큰 업체로. 네, 큰 예. 업체로 할당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실 아직 당장은 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맞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는 것도 맞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이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지분 증명 방식의 그런 네트워크 그러면 다 같이 갖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꼭 이더리움만 풀어야 된다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인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캐시우드라는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지난 행보는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캐시우드에게 2022년은 정말 슬픈 한 해였을 것입니다. 네, 슬펐겠죠. 네, 많이 예. 슬펐을 한 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많이 하락을 했죠. 떨어졌거든요. 예. 네,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펀드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가 지난해 실적이 매우 이제 부진했습니다. 이 펀드는 운용 자산만 해도 58억 달러, 약 7조 3,250억 원인데 그 미국의 그 537개 중형주 뮤추얼 펀드에서 최하위 성적을 냈습니다. 최하위요. 네, 지난해 그렇게 성적이 완전 안 좋았던 것인데요. 2년 만에 6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증발했죠. 네. 2월 최고치가 603억 달러인데 114억 달러를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주가 하락과 이제 비트코인 하락이 있는데요. 당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해 1월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만 6천 달러 선도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굳건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2023년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회복될 것이며 2030년에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실제로는 지금 뭐 2만 달러 선도 좀 붕괴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전망에 불과하고요. 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 투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11월 23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1만 6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그 선을 회복했는데요. 근데 다만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비트코인 투자 신탁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권을 위한 간접 상품을 이제 내놓은 것인데요. 그렇게 사들이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11월 셋째 주에도 31만 5천 주를 사들여서 총 5,300만 달러 상당의 GBTC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제 눈물을 머금고 시장을 지켜봐야 했던 돈나무 언니가 있다면 이제 전기차의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이 양반도 사실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도지코인을 발행한 사람인데 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 네. 근데 한 가지 정정하자면 예. 테슬라가 도지코인을 발행한 건 아니고요. 예,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발행한 건 아니고요. 워낙에 도지코인을 좋아해서 도지코인 파더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트위터 인수 때문에 많이 이제 테슬라도 좀 힘겨운 네.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작년 그 처음 트위터 인수 의향을 밝힌 것은 2022년 4월이었습니다. 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 지분의 9.1%를 갖고 있다면서 아예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7월 초에 인수를 철회했습니다. 뭐 트위터에서 이제 스팸봇을 트위터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았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 트위터 이사회가 델라웨어주 법정에 일론 머스크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예. 결국에 10월에 440억 달러를 주고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CEO로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제 그 트위터 이제 CEO로 그렇게 선임이 되자마자 트위터의 임직원의 절반 정도를 정리해고를 해버려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한테 너는 정리해고 대상이 아닌데 내가 실수로 정리해고를 했으니 돌아와 달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처리가 드러나면서 더욱 신임을 잃었고요. 심지어 그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트위터 본사를 관리를 안 해서 청소 용역 업체를 계약을 끊어버려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네. 트위터 건물에서. 화장지가 없다고. 네, 화장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예. 식으로 이제 트위터의 CEO가 되면서 모든 신임을 많이 잃어버렸고요. 결국 2022년 12월 19일 트위터 대표직을 사임한다는 것을 트위터에서 투표에 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그 투표가 통과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 CEO를 맡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면은 그 후임을 맡기겠다고 또 조롱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결국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440억 달러나 주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가동까지 멈췄으나 그런 걸로 인해 얻은 게 없을 뿐더러 그 결국엔 자산 2천억 달러, 약 250조 원을 날린 인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네. 지금 테슬라 주가만 해도 이제 CEO 리스크 때문에 2분의 1토막 이하로 떨어진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머스크 자체가 코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테슬라 구매나 트위터의 지불 수단을 도지코인을 쓸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면 예전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2021년 5월에 그 BTC로 이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 갑자기 또 철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테슬라가 친환경 차인데 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환경 오염 우려가 있어서 갑자기 안 되겠다 이러면 철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공수표를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트위터 CEO로 이제 그 선임이 된 후에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마저도 또 본인이 이제 CEO에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없던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보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화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뱉는 말마다 영향력이 항상 크죠. 네, 그게 참 신기합니다. 네, 가격이 출렁출렁합니다. 네. 네. 2022년 크립토 업계의 다양한 이슈들 디지털 에셋의 함지현 연구원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